이게 현충일 날 본인에겐 정말 특별한 날이시죠? 네, 그렇죠.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예.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작동 국립현충원 예전엔 애국지사 묘역이라는데 지금 가보니까 이제 독립유공자 묘역도 있던데 85년부터 그쪽에 잠들어 계셔서 이제 저희 가족들 친지분들 생방 끝나면 이제 연례 행사로 가서 이제 추도 예배 드리고 네. 저희가 손범수 씨의 할아버지 되시는 독립운동가 손기엽 지사님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손기엽 네. 선생님, 닮은 면이 분명히 있으시네요. 네. 약간 있나요? 예. 저희 아버지하고는 거의 똑같으세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31년생이시니까 92세만 예. 이게 이제 독립운동 하신 이후의 사진인데도 이 비장한 결기가 네, 저 때가 이제 그 아마 건국 훈장 독립장을 이제 수훈하시고 그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할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1905년 황해도에서 출생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일제의 침탈이 시작이 됐고 1910년에 이제 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할아버지 그 당시 뭐 연세 나이가 한 14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부터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신을 하셨고 17살 때 뜻한 바 계셔서 중국으로 망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1927년인가 8년에 그 텐진에 조선혁명당 총연맹 천진 책임자가 되셔서 밀정 암살, 일제 주구 암살, 일제 고관 암살, 관동군 사령부 폭파, 뭐 이런 거 뭐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거 실제로 감행하셔서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두셨고 그런데 이제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31년에 그 주만주 정권 대사인 무또라는 인물이 부임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일본인을 암살하고 관동군 사령부를 폭파하기 위해서 군자금을 모으고 탄약이라든가 총기라든지 수류탄 등등을 모으던 차에 이제 밀고가 돼서 일본 헌병에 체포가 되셔서 안중근 의사께서 옥사하신 여순 감옥, 위순 감옥에서 10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0년 옥고를 치르셨다는 뜻은 만기 추록을 하셨죠. 와, 그래도. 그 감옥 안에서 견디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동지 여러 분 계셨겠지만 대표적인 동지가 3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2분은 다행스럽게 1942년에 만기 추록을 하셨고 32년에 투옥되셔서 한 분은 1년을 못 견디고 모진 고문을 못 견디고 옥사를 하셨다 그래요. 워낙 고문이 심해서 만기 추록하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도 참 대단하시네요. 워낙 뭐 의지와 좀 이 뭐 결계가 있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하셨던 일을 듣는데 저희가 그 성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큰 운동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냥 네. 영화에만 있었던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이 참 숙연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실들을 그러면 어릴 적부터 알고 계셨던 예, 좀 철이 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간간히 이제 들어왔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좀 이렇게 와닿았던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제가 한 7, 8 살쯤 됐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수색에 사셨거든요. 지금 그 성산동 그쪽인가요? 수색에 사셨는데 갑자기 일가 친척이 모였는데 사진을 찍자 그러시는데 집에서 찍는 게 아니라 사진관을 가서 사진을 찍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어느 잡지에 할아버지께서 그 항일 투쟁하신 그런 게 이제 기획 기사로 실리게 돼서 가족 사진과 함께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잡지에 나오시는 날 수 있는 옛날에 신문에 난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거 그럼요. 그래서 할아버지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큰 일을 하셨으면 매번 자손들 모아놓고 때마다 일마다 그렇죠. 하신 일 자랑하시고 강조하시고 애국을 강조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나 봐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다 이렇게 말씀이 적으셔서 할아버지 생전에 할아버지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은 꽤 많습니다. 명절 때 자주 찾아뵙고 세배드리고 85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실 때도
그 운구를 국립현충원에 제 친구들이 다 같이 저랑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이 활약하셨던 일들을 전혀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하물며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말씀을 잘 안 해주셔서 언젠가는이 아니라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잠깐 그 틈이 있어서 아버지랑 둘이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는 항상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네요. 근데 이게 훌륭하신 할아버지인데 제가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래 나중에 이러시는 거예요. 딱 그 정도 느낌으로. 예,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러시다가 세월이 좀 흘러서 한 10여 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한 8순 되셨을 때 그때 이제 약주 한 잔 들어가시니까 이게 쫙 어떻게 내가 중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왔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제 얼추 좀 정리가 됐죠. 아버님이 중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망명을 할아버지께서 17살 때 가셨으니까 4형제를 두셨는데 영웅호 거리예요. 영인, 웅인, 호인, 거린. 어머나. 이름을 그렇게. 그 어떻게 네 분을 어떤 뭐 예언을 하셨는지 거기 아들만 나오는 아들만 날 넷을. 거라는 걸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호자 인자 손호인이신데 다 중국 거기 천진에서 태어나셨죠. 사형제. 네. 쉽지 않은 결기를 지닌 가정이십니다. 그 할아버님께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내로 태어났으면 나라를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그게 네. 너무 존경스럽고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 덕분에 저희가 아무 걱정 없는 이런 네.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네요. 예, 예. 이 자손들에게도 하신 일을 말씀 안 하신 거 보면 아마 함께 운동하셨던 분들이 우리가 했던 이 일은 가슴에 묻고 가자 뭐 이런 다짐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아마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신 독립운동가들이 계시겠지만 그 맞아요. 후손들은 또 어려운 삶을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정말 많죠. 네.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러니까 예. 사실 저만 하더라도 좀 아주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네. 물론 뭐 6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가난하다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처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할아버지가 아주 위대하시고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 어느 때인가부터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네. 제가 이제 거의 나이가 이제 60이 되오다 보니까 너무 안 되고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2살 때 할아버지는 여순 감옥으로 가셨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컸잖아요, 유년기에. 그렇네요. 그리고 만기 추록하여서 내가 니네 아버지다라고 나타나셨는데 네. 아버지라는 건 알지만 이게 안길 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어린 시절에 그 품 안의 사랑을 못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좀 가슴 아픈 건 저희 아버지 형제 4형제를 낳아주신 할머니께서 우리 아버지 8살 때 옛날에 장질부사라 그랬어요. 장티푸스. 맞아요. 장티푸스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아로서 고아처럼 시절을- 사셨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참 사랑 못 받고 쓸쓸하게 살아오시면서도 대단하시다. 그래도 공군사관학교 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공군사관학교 들어가셔서 일생을 공군 조종사로서 헌신하시고 공군 장군까지 되었으니까 참 이게 사실 선친의 의지를 받든 거나 마찬가지죠. 나라를 위한 그렇죠. 삶을 평생 네, 맞습니다. 사셨으니까요. 네, 대물림이 된 거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왠지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여전히 네. 남아 있을 얼마나 수도 쓸쓸함이 있고. 많았겠습니까. 네, 더욱이 어머니까지 먼저 가셨으니 맞습니다. 이럴 땐 큰 누나라도 있어야 큰 누나가 좀 동생도 돌봐주고 이러는 건데 또 아들만 넷이었으니 그냥 다 그냥 징글징글한 아들만 넷이서 사형제. 예. 그러면 아버님도 평소에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들에게 거의 말씀 안 하셨어요. 약주나 예. 드시면 조금 허허허허 하시면 하는데 워낙 말씀이 없는 분이라서. 근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는 아버지가 편해졌으니까 네. 이제 아버지 연로해지시고 힘도 빠지시고 그럼 자꾸 이제 뭐 장단도 치면서 아버지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이제 조금씩 말씀을 하시고 요즘도 그런 편이죠. 사실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가시기 전에 뭔가 좀 자서전이라도 남기고 맞아요. 뭐 요즘 뭐 흔히 말하는 영상 자서전이라도 좀 남기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그 생각을 한 10년 전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명절 때 찾아뵀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의 인생과 아버지의 인생을 좀 담담하게나마 이렇게 좀 적으셔서 자서전을 남기면 이것이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저희 아들이라든가 또 제 조카들한테 다 이렇게 큰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계시더니 아이고 아니야. 나는 특히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약간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도 함께 속으로 좀 울었어요. 예, 예. 그 아버님한테도 할아버님에 대한 존경심과 워낙 네. 대단하신. 제 기억으로는 선범실 씨도 군복무를 공군 예, 아버지 영향으로 공군 장교로 갔었고요. 또 저도 또 제 큰아들은 공군 장교로 보내서 만기 전역하고 지금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3대가 공군 장교 집안. 아버지는 장군이셨고. 어떻게 보면 4대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네요. 아이고. 머지않아 이제 손주도 나오고 그러는 이런 집안에 네. 가풍을 잘 이어가셔야죠. 네, 네. 정말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로 이어와서 쭉 이어가는 이 독립운동의 정신이 있으니까는 이런 가정이 쭉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사실 이 정도 집안에서 태어나셨으면 평소 후배들에게도 아유 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야라고 맞아요.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런 저 말씀 지금 좀 오늘 처음 거의 안 알았거든요. 하셨거든요. 예. 네. 예, 어디 가서 별로 그런 얘기는 뭐 제가 자랑할 게 아니라 저희 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훌륭하신 거지 뭐 제가 아니 근데 사실 뭐 아버님, 할아버님도 훌륭하시지만 우리 손범수 선배님도 얼마나 훌륭하셨으면 그 후배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특히 전현무 씨가 어떻게 보면 선배님의 롤 모델을 삼고 네. 대학도 손범수님이 나온 대학 나오고 그리고 또 뭐랄까 시험도 또 KBS 시험 봐갖고 또 아나운서 되고 네. 또 지금 모든 거를 그냥 손범수 씨의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생의 롤 모델을 또 만들게끔 하나의 지표가 돼주셨잖아요. 지금 뭐 훨씬 더 아주 인기를 얻고 방송 잘하는 우리 전현무 군이죠. 저는 대학교 1학 그러니까 전현무 씨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예, 이제 YBS라고 연세교육방송국 거기 출신인데 제가 그 당시 임원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저 한번 특강을 해달라고 갔더니 수습 아나운서라고 인사를 하는데 눈이 부리부리한 녀석이 선배님 저는 선배님 뒤를 이어서 아나운서가 될 겁니다. 그래요. 보통 1학년 애들은 한참 선배한테 말을 못 걸거든요. 우리가 위계질서가 또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녀석 상당히 당돌하네. 그러니까 또 장난치니까 저 장난으로 받았죠. 야, 넌 안 돼. 넌 될 수가 없어. 눈에 힘을 빼야 돼. 그런데. 장난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이구 뭐 어느 날 전화 왔더니 선배님 저 KBS에 최종까지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합숙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일일이다. 하냐고를. 우리 때 전형 절차가 달랐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남자로 유일하게 합격했잖아요. 맞아요. 여성 아나운서 3명 합격하고. 그 눈에 힘을 빼라는 조언은 단순히 장난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예. 걔가 또 그 YTN 있다가 일로 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 뉴스 하는 걸 보면서 예. 텔레비전이 뚫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나는데. 그래가지고 야 현무야 눈에 힘 좀 빼. 선배님 저 뺀 게 이런데요. 사실 손범 선배님 1991년에 입사하시고 90년. 1990년에 입사하시고 저는 95년 2월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유학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시는 바람에 들어와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갑자기 헬기가 한 대 KBS 옥상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기에서 손범수 선배가 들으시더니 KBS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프로듀서, 기자, 아나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돌처럼. 제가 그 스팟을 보고 와. 나도 그래서 아나운서나 응시했어요? 한번 해볼까 했더니 사실 저는 나도 아나운서나 한번 해볼까 혼잣말을 하고 말았는데 제가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그 다음날 이 얘기를 들은 제 아내가 KBS에 가서 입사 지원서를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입사를 하게 야. 됐어요. 저로서는 제가 이 일을 하게 와 된 이거 큰 정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계기가 감사합니다. 됐네요. 그럼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입사해서 또 선배님처럼 되고 싶었고 네. 저는 도전지구 탐험대 선배님 다음에 이어받았고 야. 맞아. 사랑의 리퀘스트, 사랑의 리퀘스트. 이어받았고 맞아. TV는 사랑을 싣고도 이어서 맞다. 아침마당도 아침마당. 이어서요. 네. 야. 하다 보니 아니
어떻게 보면 그냥 애국자도요. 나라를 위한 것도 애국자지만 네. 인재를 또 양성하는 것도 애국자시죠. 맞아요. 많이 양성하셨네요. 아유, 뭐 제가 양성. 큰 가르침을 국민을. 받았죠. 아니 남자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저도 어릴 적에 텔레비전만 틀면은 네. 손범수 아나운서가 나와서 나도 저렇게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먹고 자란 네. 손범수 퀴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KBS 대표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맞아요. 진행을 맞아요, 맞아요.